그 판례 이어서 이제 판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공부 요령은 뭐야? 내가 보라색 글씨로 써놨는데 그 위에 자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으로 본 사례 그랬죠? 그럼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할 사항이다. 응? 라고 한 거. 그래서 1번은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게 있었어. 과거에. 이게 무슨 법이? 지금은 없어진 법인데 과거에 이제 무슨 법이냐면 그 지금이야 땅 투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아파트보다 땅에다가 많이 투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 땅을 사놨는데 땅이라는 게 보통 뭐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 게 약간 있잖아. 정상적으로 약간씩 매년. 근데 그거 정상적인 땅값 변동률보다 이상하게 과도하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야. 응? 그런 내용의 법이어서 그래서 토지 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거 결론은 뭐래? 국민의 납세 의무 이런 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세금 매기는 기준 땅값, 응? 그 기준 시가 이거 국회가 법률로 그 기준을 정해야 할 사항이야. 응? 근데 대통령이 세금 매기 얼마 이상 땅값이 오르면 뭐 몇 프로의 세금을 뭐 매기도록 한다. 이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낼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대통령이 정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헌, 그래서 무효 판정 내려진 법률 조항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 판례 다 시험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3번 판례 병이 군인이야. 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국민의 국방 의무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지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군 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뭐 군 생활하면서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휴가 갔던 기간은 뭐 군 복무기간에 집어넣네, 뭐는 빼네 이런 거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응? 그런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 의무교육제도.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초등학교는 반드시 필수로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요건 따라 의무교육 제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했고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은 첫째 줄 뭐야?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직접 스스로 정해야지 행정기관에 위임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5번을 보면 5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자, 법 이름 나오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누가 시행한다? 응? 그걸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 요 단어로 붙여주세요. 응?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냥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 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소위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조합이라는 걸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이라는 걸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5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면 그 사업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우리가 뭐 이런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한다.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뭐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몇 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동의 요건이야. 응?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인가라고 표현한다. 하여튼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체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몇 프로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그 동의 요건이 있지? 요거는 어떻게 될까? 몇 사람이 그 구역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원치 않는데 몇 사람이 주도해서
시행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그 재산 내놓고 뭐 보상받고 떠나야 되겠지만 원치 않는데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 다른 토지 소유자 몇 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거는 뭐래? 응? 다섯째 줄에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볼게. 5번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 가봐. 오른쪽 페이지 가면 4번 판례 있어. 이거하고 서로 대조해. 응? 바로 오른쪽으로 4번 판례. 거기 법 똑같고 근데 오른쪽에 4번 판례는 누가 사업을 시행한대요? 조합을 결성한 거야. 그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어.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또 토지 등 소유자의 상당수가 동의를 해야 조합이 만들어져. 그래서 비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몇 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는 굳이 그건 꼭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야 되고 그 조합이 정하는 정관이라는 조합이 만드는 규정에서 스스로 정해놓고 하는 될 자치적인 사항인데, 응? 그래서 뭐 갖고 구별해야 돼? 시험 문제 딱 떴다면 구별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하고, 응? 여기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거로 구별해야 돼. 그리고 판단 주체가 다르긴 한데 그런 건 시험에서 영향가는 없고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를 가지고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먼저 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상당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구별할 수 있겠지. 응?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얼마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는 그건 조합이 스스로 알아서 정하면 된다. 응? 자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6번 판례. 자, 우리 시의원, 도의원, 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도 자기가 뭔가 조례를 뭐 새로 이런 걸 만들자고 제안하거나 뭐하면 연구하고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보좌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좌관들은 안 준단 말이야.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보좌관들 막 3-4명씩 이렇게 다 붙여줘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근데 지방의회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붙여줘.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원이 있는데 자기 도와줄 보좌관 채용하려면 자기 돈으로 월급 주면서 채용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느 시도의회에서 그 시의원, 도의원 그 의정 활동하는데 그 유급 보좌관들 월급 주는 보좌관들 시의 예산으로 월급 주는 이런 보좌관들 채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나 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지방의원에서 유급 보좌관 두도록 조례로 정하는 거.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이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돼 있어요. 기본이 어쨌든 그래서 월급이라는 명목으로는 안 나가요. 응? 월정 수당, 뭐 회의 수당 이렇게 해서 뭐 지급이 되긴 하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 결국 핵심이 이거야. 두 번째 개별 지방의회가 자기네 각 지방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 국회가 전국적으로 응?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래. 응? 그리고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될 입법사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세금 중에 뭐 국가기관이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예를 들어 여기 학원 원장님 있잖아. 원장님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자기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 줬고 해서 자기 소득이 얼마라서 그 법에 따라 자기 얼마 세금 납부한다 하고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고 뭐 크게 신고한 게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걸로 확정 짓고 끝내는 거고 이 사람 축소 신고한 것 같다 거짓말로 그럼 이제 조사 나오는 거고 조사 나와서 거짓말 축소 신고했다는 거 밝혀지면 원래 내야 될 세금액 내야 되고 거짓말했다고 또 거기다 더 세금 더 붙여 내게 한다고 가산세라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 중에
납세 의무자인 국민이 신고 의무 이행하는데, 세금 신고 의무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또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납세 의무자에 있게 될 불이익 사항이 뭔지, 이것도 반드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관련된 것도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응? 그리고 8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법외노조 통보.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한 사례들 있죠. 이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 정해놔도 괜찮은 사항이다. 응? 1번 뭐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언제로 실시할지,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응? 요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헌법에 초등학교는 반드시 의무교육 바로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옛날부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중등학교는 이제 뭐 예산, 재정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아가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응? 그래서 중학교 이상 의무교육을 언제 실시할 건지, 응? 실시 시기, 범위 등 뭐 예를 들어서 저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실시하면서 확대 뭐 이렇게 점차 뭐 이런 것 등 이런 거 세부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놔도 된다. 응?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 읽어보면 알 거야, 그지? 결론만 여러분들이 이게 결론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야? 아까 텔레비전 시청료 KBS가 직접 거둘 것인지, 징수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한정 같은 데다가 징수하는 업무를 맡겨가지고 징수할 것인지, 이거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응? 시청료와 달리. 응? 그리고 시청료 금액을 얼마로 하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가 직접 안정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왜 문제 삼았냐면, 왜 전두환 때 그걸 한전에다가 징수 권한을 넘겨가지고 한전이 같이 징수하도록 했느냐, 이걸 이제 문제 삼은 거야, 국민이. 그런데 그 징수하는 권한을 직접 KBS가 행사할 것인지, 다른 기관에 위탁해주고 넘기고 할 것인지는 꼭 국회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자, 이 3번 잘 나옵니다. 특히 각 국가유공자 단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지. 6.25 참전용사회도 있고, 월남 참전용사회도 있고, 그죠? 무슨 많아. 하여튼 광복회도 있고, 독립운동했던 각 국가유공자 단체마다 그 단체의 대의원을 몇 명으로 하고,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이런 거는 각 단체의 자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각 단체가 알아서 소위 단체의 규정인 정관으로 알아서 정할 문제지, 그리고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할 문제는 아니다. 응? 그래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 정하고, 국회가 법률에서 각 단체도로 알아서 정관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어도 문제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판례 있고 5번. 자, 우리 행정학에서 말하는데 옴부ds맨이라고 합니다. 응? 옴부ds맨이라는 게 이제 스웨덴에서 유래된 제도인데, 이제 국민으로부터 억울한 거 이제 사연 들어보고 행정기관에게 시정 조치하라고 이제 권고 조치하고 이런 기관이야, 옴부ds만. 그래서 이런 옴부ds만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거,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스스로 조례로 정하면 되는 일이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할 사항은 아니다. 응? 그렇고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6번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응? 자, 그러나 6번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7번은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7번은 주로 5번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6번은 아직 나온 적 없고, 조금 나오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나 7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둡시다. 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지? 응?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있어요. 응?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 어떤 행정단체 아니야? 공법적 단체가 아니고,
사법상의 단체로서 특정 단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로 꼭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그럼 알아서 각 아파트 입주자 단체 그 단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거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도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자격 뭐 단체 구성원? 예를 들어서 단체 구성원 될 수 있는 거 모르겠는데 뭐 회장이나 무슨 뭐 부회장, 감사 이런 거 선출 자격 이렇게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 붙이더라고. 공고문 보면 그냥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죠. 공무원 결격 사유. 공무원 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냥 갖다 그대로 쓰더라고. 공무원 결격 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아파트 입주회의 뭐 이런 자격 조건도 안 되는 거야. 단체 구성원. 그렇게 갖다 써도 되고 자기네가 알아서 뭐 자격 조건 알아서 정해도 되지 그 국회가 꼭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행정유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뭐 안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알아두면 그냥 도움은 되는 개념. 그렇게 필수는 아니야. 우리가 아까 뭐 공부했냐면 법률유보, 의회유보란 말도 나왔었어. 그죠? 이 관계를 한번 배우자. 여기 행정유보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거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정하도록 맡겨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유보.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놔도 되는 영역. 그걸 행정유보사항, 행정유보 영역이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게 전체 국가의 모든 행정 영역이 여기라고 하자. 이 전체 행정이라고 하면 이게 이 모든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견해 있었지. 그런 견해 무슨 견해라고 그랬어? 이름이 전부유보설이라고 그래서 전부유보설이란 견해를 따르자면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 없어도 알아서 할 수 있는 행정유보 영역은 제로야. 그죠? 그렇지만 우리 전부유보설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 견해를 안 따라.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은 전체 모든 행정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 나아가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법률의 근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영역이 행정 영역 중에서 이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은 이건 중요한 사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법률 유보 영역, 유보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유보 영역, 유보 사항. 그러면 여기 요 바깥에는 뭐야?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놔도 괜찮은 영역.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해도 돼. 이게 행정유보사항, 행정유보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사항, 행정유보 영역. 그런데 우리 아까 또 하나 개념이 있었지? 여기 의회유보. 여기는 워낙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세밀한 것까지 법률로 다 정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 그거는 법률 유보 사항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거야. 이 안에 요 부분은 요게 의회 유보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의회 유보 사항. 의회 유보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의회 유보 사항은 세밀한 것까지 국회가 직접 다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 내지 영역이고 여기 하얀색 빗금치 부분은 어떻게 돼? 국회가 요거잖아.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회가 대강은 정해야 돼. 반드시. 대강은 정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정하라. 위임해도 되는 영역. 여기는 위임하면 안 되고 절대로 국회가 다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지? 여기는 이 바깥은 국회가 법률로 대강조차도 안 정해도 되는 영역. 행정위원회 알아서 정하고 할 수 있는 영역. 다만 행정유보사항이라 해도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 법률로 정할 수 있어. 행정유보사항에 해당한다 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안 정해놔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뭐 이런 관계야. 응? 그래서 뭐 행정유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유보는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놔도 되는 사항.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 응? 그걸 말하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헌법에다 써놨대. 어느 사항은 국회가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명시돼 해놓은 영역도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행정유보 사항이라도 국회가 안 정해놔도 괜찮지만 맘만 먹으면 국회가 정해놓을 수 있어. 정해놓으면 행정기관은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야지. 그지? 그렇게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27쪽에 이제 제4절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 자, 요거는 일단 세부 사항은 밥 먹고 하되 기본 틀만 얘기해. 자, 우선 여기 법원이라는 말이 있죠. 네?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 법원이 아니라 그는 한자도 달라요. 원이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은 법에 따라 해야 된다 할 때 그 따라야 될 법의 종류를 가리키는 거야.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 이거에 관한 논의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응? 묻지 않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냥 의 해놓고 뭐 일본의 행정에 관한 따라야 될 법으로 존재하는 형태는 뭐가 있는가? 응?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우리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되는 법이라고 인식되는 게 뭐뭐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쌍가루 2번 종류 가면 자, 동그라미 1번 행정에 관한 법은 크게 성문의 법과 불문의 법 두 종류로 나눈다. 응?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냥 성문법, 불문법 그래. 응? 성문법은 뭐 문장,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법이 성문법이고, 응? 문장,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는 안 돼 있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응? 그러면 이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어때? 행정에 있어서는 뭐가 원칙이고 우선이야?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응? 왜 그러냐면 국민이 명확하게 보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성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딱 문장으로 된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지? 성문의 법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근데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듯이 행정 현실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아무리 열심히 성문의 법을 만들어놔도 또 세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도 해야 되고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문의 법이 미처 커버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이라는 걸 또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얘기하자면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자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 이거를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행정에 관한 법은 모든 법 과목은 다 그런 얘기를 해. 성문의 법, 불문의 법 다 똑같은 얘기를 해. 행정법도 자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된 성문의 법이 있고 문장으로 돼 있지는 않으나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는 성문의 법이 우선이고 원칙이고 다만 성문의 법이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법으로 인정되는 게 불문법원이다. 성문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 성법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불문의 법에 따르는 거야. 그러면 성문의 법에는 뭐뭐 있느냐? 불문의 법에는 뭐뭐 있느냐? 해서 성문의 법 이미 다 여러분들 공부했어.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 헌법이 있어. 가장 국가의 기본적인 법으로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조부터 132조까지인가 해가지고 쭉 있어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은 행정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등 뭐 국가의 모든 작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행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응? 더 세부적인 사항은 뭐야?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데 이거를 명령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명령. 응? 참 용어가 참 헷갈리죠. 명령.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그래. 이걸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야? 아까 따지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이렇게 또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만든 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국민하고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아까도 잠깐 용어 나왔는데 뭐라고 부를까?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무슨 성격을 갖는다 그래? 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 그래서 옆에 이렇게 붙인다 말이야. 법규 명령. 응? 두 단어의 조합이야. 요거 뭘 의미한다고?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말하고. 근데 성격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대외적 효력이 있다. 이 말 다 똑같은 거야. 행정주의 밖에까지 효력이 있다.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응? 외부적 효력이 있다.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종류가 있어. 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응? 국무총리가 만든 법, 총리령, 그 다음에 장관이 만든 법, 부령, 무슨 노동부 장관이 만든 법, 노동부령, 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든 법, 행정안전부령. 응? 근데 대통령령은 보통 법 이름에 무슨 법? 시행령자가 많이 붙어. 한 90%는. 응? 100%는 아니고. 응.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든 법은 보통 법 이름에 무슨 법? 시행규칙자가 많이 붙어. 응? 이거 보면 법의 명칭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시행규칙자가 붙어 있으면 거의 총리가 만든 법은 아주 드물고 극소수고 거의 장관이 만든 법이야. 응? 부령, 제일 많이 얘기해 대통령령하고 부령이 주로 많이 얘기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 중에 법규 명령이고,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말 보자. 명령,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만든 법, 이런 걸 행정명령이라고 말해. 근데 이런 말보다 이런 말도 쓰이긴 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말이 행정규칙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 응?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행정명령이라는 걸 가끔 써. 근데 이 말이 학문적으로는 훨씬 많이 쓰이고 시험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행정규칙. 응? 요거는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는 법이야. 응?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국에 원칙적으로 전국에다 효력이 미치는 거야. 헌법, 법률 다 전국에 효력이 있고 이것도 다 이거 우리 행정기관도 국가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장관,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전국에다 효력이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 각 지역에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되는 법도 만들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까 큰 틀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자치입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치입법. 응?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은 조례라 그래. 아까 말한 인천광역시 조례, 뭐 서울특별시 조례, 뭐 강남구 조례 이런 것처럼 조례. 이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야.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뭐.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규칙하고는 다른 거야. 처음에 배울 때 용어들이 헷갈리지만 하여튼 그냥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줄여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줄여서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 규칙이야. 그리고 교육감이 만드는 법은 교육규칙 이렇게 보고, 응?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문의 법. 응? 응. 그런데 여기서 요것들의 공통점은 또 법을 나눌 때 국내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 국내법. 한 국가가 자국 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야. 근데
또 법 중에는 조약 같은 국제법이라고 분류되는 법이 있어요. 국가 간에 적용되거나 국가와 뭐 유엔 같은 국제기구 사이에 적용되는 법. 응? 그래서 이게 국제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조약 같은 게 있어. 조약 대표적인 예로 조약도 이게 이제 문서로 다 국가 간에 합의 맺은 조약. 근데 그 조약 속에 우리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법의 일부로 포함하는 거야. 응? 그래서 조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결국 이제 성문의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 그다음에 조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문의 법의 종류로.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 국가에는 하나의 법질서가 통일성을 가져야지. 법이 막 이 법 따르고 저 법 따르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국내 법들 간에는 위에서부터 효력이 높은 법이야. 상위법. 이 헌법이 최고위급법.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부정되는 거야. 무효야. 그래서 우리 우리 인천시에서 제정한 인천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대통령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야. 무효. 그런데 그러면 외국과 맺은 조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배워야 돼요. 서로 내용이 다르면 조약의 효력이 우리 헌법보다 센 거냐? 응? 뭐 등등. 만약에 외국과 맺은 조약이 우리 헌법보다 효력이 세면 그 조약하고 헌법하고 이게 어긋나면 우리 헌법의 효력이 부정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약은 헌법보다는 효력이 낮다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성문법이 우선인데 이 성문의 법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 이런 걸 인정해서 그 불문의 법의 종류로 얘기되는 법이 세 가지예요. 응?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어떤 행정에 관한 관습 오래 지속된 관습이 법으로서 효력을 이제 인정받을 때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응? 말 그대로 관습은 뭐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믿고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법으로 인정해. 첫 번째가 오래 지속돼 왔을 것, 관행이 오래 지속돼 왔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그렇게 따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게 인정돼야 돼. 응? 그럴 때 법으로서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야. 응? 관습법. 관습법.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례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판례법.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 같은 건데 법원의 판결은 사실은 원칙은 법이 아니야. 왜냐면 소송이 제기된 그 해당 사건 해결하느라고 판정한 것 뿐이야.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이제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놓으면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 생기면 비슷한 논리로 해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떤 유사한 사건에서 과거에 판결 내려놓은 게 있으면 이제 다음에 비슷한 사건 생기면 법적으로는 그 대법원 판결대로 꼭 안 따라도 되지만 거의 하급 법원들 다 그 대법원 판결 논리대로 재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기관도 다 기존의 판결 논리대로 또 따라서 집행을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소송 제기된 그 사건 하나만 이제 해결하려고 판정 내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도 다 그 판결을 따라. 그러니까 법처럼 역할을 해. 응? 그래서 유사한 사건인데 과거 대법원 판결 논리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면 저 재판에서 진 측은 이거 대법원 판결 다르게 판결했다 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법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법과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문의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라고 불러온 게 있어요. 조리. 응? 조리. 이거는 조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 한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거 있어. 응? 구성원들이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 응? 그런 거를 추상화시켜서 조율이라고 표현해. 근데 최근에는 조율이라고 안 그러고 일반 법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부릅니다. 응? 특히나 이제 요것들은 과거에는 학설과 학자들의 견해와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었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점점 뭐가 더 중요하지? 중요할수록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우리 명시 법으로 성문법으로 명시 안 했던 게 최근 들어 아까 행정기본법에 보면 행정을 할 때는 무슨 원칙 지켜야 된다, 무슨 원칙 아예 명시해놨어. 이제는 과거에는 불문법이라고 얘기해왔던 게 지금은 성문법화됐어. 그러니까 불문법은 이 불문법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관습법하고 조리라는 건 점점 축소돼 가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면 문장으로 된 성문의 법에다가 다 명시를 해놓거든. 응? 줄어들어가고 있지.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관행이 오랫동안 같은 관행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 빨리빨리 바뀌는데, 그죠? 오래 지속되는 관행이라는 것도 있기 어렵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 관행대로 된다고 다 합의 믿고 있는 거, 이것도 인정되기 어렵지. 워낙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습법이라는 것도 그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응? 어쨌든 그러나 이제 현대의 체계로는 기존의 원칙 체계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불문법이 보충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 이제까지 세상에 없었던 일이 소송이 들어왔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응? 그래도 소송 제기받은 법원의 판사는 재판해 줘야 돼. 응? 아무리 기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성문의 법에. 응? 과거에 그러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도 없고, 과거에 유사한 사건도 없어. 그래도 판사는 재판해야 돼. 그때 마지막이 바로 이런 그 같은 시대 살아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어떤 원칙, 이런 걸 기초로 판결을 해줘야 돼. 최후의 법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충적 법 역할하는 거. 자, 그래서 모든 법 분야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문법, 불문법.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이 성문법 중에 뭐 공부해야 될 게, 성문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고, 일반 원칙은 따로 또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또 공부합니다. 응? 자, 밥 먹고 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시 10분에 해서 법원 얘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기출문제로 연습하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밥 먹고 봅시다.